자, 시험지 내가 문제. 자, 경제 지문을 먼저 하는 거고요. 경제 지문이 할만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문학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문학 부분에 있어서 몇 명 친구한테는 얘기해 줬는데, 문학 내가 우선 손글씨 해설에 줬어. 현대어 해설을 다 달아서 줬는데, 원하는 거는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옆에 내가 고전시가 계절감이랑 관련된 거 써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고서 이 시어가 나오면은 계절감을 드러낸다는 걸 알면 돼. 내가 손글씨 해설에 써놨어. 그리고 내가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냐면 EBS,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 다 있겠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월선 헌십 육경가 이거 치면은 한 선생님들 5, 6명이 해설한 거 나와. 많은 거는 10명 넘게 해설한 게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걸 추천해.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듣는 게 낫다는 거죠. 혼자 답안지 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문학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비문학 하는 팁을 알려 줄게요. 여러분이 이제 3등급 혹은 3등급 이내로 가려면 비문학을 이제 버릴 때가 아니야. 자, 우선 문제부터 한번 쫙 보자. 몇 페이지 보면 되냐? 64페이지. 64페이지가 아니죠. 경제 먼저 본다고 했으니까. 자, 67페이지 13부터 17번.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1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가 그랬죠. 일치하지 않는 거면 먼저 읽어야 돼. 4개는 맞고 하나 틀리다는 거잖아. 자, 첫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 주체들이 경제 발전 참여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대. 솔직히 말하면 1번은 딱 읽자마자 당연한 내용 아니야. 우선 나오나 안 나오는지 보자고. 그 다음에 2번. 소득 분배는 사회 구성원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물이나 소득이 분배되는 일. 자, 키워드는 소득 분배에 대한 정의가 맞게 됐는지를 봐야 돼. 소득 분배. 그 다음 세 번째. 기능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나왔어. 그래서 호황일 때 어떤지, 불황일 때 어떤지. 자, 소득 분배의 종류가 뭐가 있나 봐. 근데 어쨌든 기능별로 나눴을 때를 봐야 돼. 그다음 네 번째, 계층별 소득 분배. 아, 나는 그런 보기부터 봤을 때 느낌이 와. 아, 소득 분배는 기능별이 있고 계층별이 있는데 2개 구별해가지고 내가 읽기 시작해야겠구나. 이거 와야 된다고 느낌이. 그 다음에 5번째. 빈곤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내가 파악해 봐야겠어 하고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14번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나 이거 실제로 이거 문제 풀 때 기억 나오자마자 개념 잡고 바로 뒤에 와서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 기억에 대한 개념,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비문학 풀 때 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푸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서 다 맞으면 내가 말 안 할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다 맞는 사람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15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이거 할만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실제로 시간을 재고 풀어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한 몇 분 내외로 다 끝낼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리고 솔직히 16번 같은 거는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자, 첫 번째 본문 볼게. 자, 손글씨 해설에 다 써있어, 똑같이. 자,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가지고 더 심해져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난다. 방금 13번에 1번 보기라고 써놨죠. 여튼 이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어떤 이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을 떨어지게 저해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분배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대. 그럼 소득 분배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네. 이유. 그쵸?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 경제에서 분업에 의한 일을 나누는 거에 의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는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렇게 나눠지는 일을 가리킨대. 13번에 2번 나왔어. 그러니까 1문단만 읽고 1번하고 2번을 내가 지우고 가야 된다고. 됐죠?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그 다음에 한 경제의 소득 분배는 기능적 소득 분배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 소득 분배 있대. 그럼 뭐야? 이 두 개를 나오는 순간 아 나는 두 개를 비교해서 볼 거다. 그리고 안 틀릴 거다. 그 생각을 하고 딱 봐야 돼. 비문하고 볼 때. 나 안 틀린다. 자 볼게. 자 기능별 소득 분배 볼게. 기능별 소득 분배는 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각 생산 요소, 즉은 똑같다는 말이야. 즉 토지, 노동, 이 자본이라는 게 지주, 노동자, 자본가에게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보는 거래. 됐지? 자, 이 이론에서 기능별 소득 분배를 얘기하는 거지. 이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 중에 임금소득이래. 야, 너무 친절해. 임금소득이 뭔지 즉 설명해줬어. 뭐야? 노동소득 분배율인데 대개 호황일 때는 높고 불황일 때는 떨어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잖아. 학원 강사로. 이게 난 지금 임금소득을 벌고 있는 거야. 임금소득. 내가 일해가지고 버는 거.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부흥하고 있어. 그럼 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럼 난 돈을 더 많이 벌겠지? 근데 코로나에서 막 다 나갔대. 애들이 없대. 당연히 그럼 난 떨어지게 되겠지. 학원에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소득층 고소득층은 이자, 이윤, 지대증의 자본소득 비중이 크고 저소득층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대 복잡한 경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도식적인 부분이 의미를 잃어간대. 자, 뭔 소리냐면은 자 봐봐. 고소득층은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야. 그럼 나 돈 모으면 뭐 하겠어? 건물 사야지. 건물 사고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으면 돼? 그쵸? 내가 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월세를 받아. 이 건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투스 건물 하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볼 때 평균 월세로 7천, 8천원 벌 것 같아. 이 칸 하나하나당 60, 70 넘게 줄 거거든? 세종 그 월세 거에 따르면 10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억 단위를 받을 수 있다고. 그걸 통해서 이자도 받고 이윤도 얻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몇십억을 넣어놔. 그럼 당연히 붙는 금액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라고? 이자, 이윤, 지대는 땅가를 얻는 거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을 갖다 딴 사람 카페 한다고 빌려주고서 월 5천만 원씩 벌어. 그럼 그건 난 지대를 벌고 있는 거지. 땅가. 당연히 그거는 고소득층이지. 근데 나와 같은 저소득층은 없고 나 이 건물 없어요. 이 건물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하고 있잖아. 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한테 내 강의를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벌고 있는 이 비중이 큰 거는 저소득층이라고. 그치? 그래서 현대의 복잡한 경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도식적 구분이 점차 의미를 잃어간대.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고소득층은 이자, 이윤, 지대를 통해서 얻는 무슨 소득?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야 된대.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색깔 구별해볼게. 저소득층은 노동소득이 커야 된대. 됐지? 그래서 우리의 꿈은 원래 대부분 건물주가 되는 거잖아. 건물주. 그치? 돈 많은 백수.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뭐를 볼 거냐면은 기억 문제 봐봐. 14번 봐봐. 14번. 내가 읽고 바로 풀라 그랬죠.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뭘 찾으라는 거야? 이게 깨지는 사례를 찾으래. 자, 첫 번째 봐봐. 거액의 저축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종사하는 변학도. 뭐야? 고소득층이지. 거액의 돈이 있대잖아. 그럼 당연히 거액의 돈이 있어서 은행에 돈 맡기고 받는 건 이윤이니까 깨진 게 아니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받은 거지. 몇십억 있으면 은행에서 VIP 룸으로 안내하면서 알아서 잘 관리해 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봐봐. 실직 상태로 어려워. 직업을 내가 잃었어. 그 과정에서도 주식 배당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자, 주식 배당금이 노동소득인가요?
주식 통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선생님 모니터 펴놓고서 일하는 주식하는 뭐 요즘 주식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노동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을 껴맞춘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노동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이나 힘을 통해서 버는 게 노동이잖아. 노동 재산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걸 노동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식 배당금을 통해서 받은 거는 한마디로 이자야. 그치?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떨어지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이 주식 배당금은 무슨 소득이야? 자본소득인 거지.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아닌 실직 상태의 저소득층이 자본소득을 벌으니까 지금 이게 답이 2번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14번 같은 거는 살짝 너네가 생각을 추론을 해봐 하는 문제인데 기억 읽고 바로 풀어서 적용했을 때 틀리면 안 돼. 이건 3점짜리가 아니라 2점짜리야 지금. 됐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와. 그다음 3번 봐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다니는 회사야. 딱 봐도 고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야. 성실하게 회사 다닌데 저소득층이잖아. 그리고 뭐야? 월급으로 가족이 살고 있대. 노동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먼저 헷갈리면 그러니까 구분을 해봐. 고저 해서 나눠. 첫 번째 거액의 저축 고소득층. 두 번째 실질 상태 저소득층. 세 번째 성실하고 부지런해 저소득층. 그다음 네 번째 봐봐. 작은 인형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 공장에 다녀서 그날 생활을 유지한대. 이 성춘양 저소득층이지. 뭐 하는 거야? 내 노동력을 통해서 공장 다니면서 뽑아내서 돈 받는 거잖아. 할만하지? 그다음에 5번 봐봐.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고가의 건물에 월세를 받아. 누가 봐도 건물주잖아. 고소득층이잖아. 이 이몽룡은 어떤 사람이야? 기억을 뒷받침하지 않지. 고소득층이 띵작띵작 놀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기대받고 있는 거야. 땅값. 그러니까 14번 답 2번. 14번 틀린 사람들 이제부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됐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비문학에서 다 못 맞을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일치 불일치 문제랑 기억 니은 중간에 띡띡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점수를 올리려면은 이런 걸 이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게. 그 다음에 3단락 볼게. 한편 계층별 소득 분배가 나오네. 계층별 소득 분배는 소득의 원천과는 상관이 없대. 소득이 원천이라는 거는 어디서 버는 거냐는 거는 중요하지 않대.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다른 소득 계층의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거야. 근데 우리 삼성 이건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는 몰라. 삼성 이건희가 말하지 않는 이상 뭐 핸드폰 팔아서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은 뭐 외국에 투자해서 많이 버는 건지 그거는 몰라. 근데 계층별 소득 분배를 봤을 때 소득이 가장 큰 이건희 그 재벌과 소득이 가장 적은 그냥 하루 벌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율을 살펴보는 게 계층별 소득 분배래. 자, 그랬을 때 13번에 4번 봐봐. 답 4번. 일치하지 않는 거. 계층별 소득 분배는 총소득 중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해 국민의 소득 분배 정도를 파악해. 자, 삼성 이건희는요 굳이 임금소득 안 벌어도요 평생을 먹고 놀고 살 수 있어. 집이 얼마나 많고 건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콕 집어서 임금소득이라니 여기 이렇게 대놓고 소득의 원천과는 상관없다고 나와 있는데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에서 나오는 일치 불일치가 기존에 우리가 뭐 매산비 풀던 거랑 비교해봤을 때 더 어려운 거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소득의 원천과 상관없다는 거를 임금소득으로 살짝 바꿔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강의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풀어야 돼. 국어는 풀었을 때 제일 많이 올려. 됐지?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소득 분배라고 할 때 인정되는 것이 이 계층별 소득 분배래. 자, 계층별 소득 분배를 통해 가계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거 있대.
그럼 딱 어떤 생각해야 돼? 아, 또 세 개 비교해야겠구나. 나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어. 여기 이제 세 개 비교해야 돼. 됐지?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소득 10분이 나옵니다. 소득 10분이. 자, 소득 10분이라는 거는 가장 가난한 10%의 사람으로부터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까지 각각 10%씩 사람들로 구성된 소득 계층을 말한대.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소득 10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10%는 완전 왕부자야, 왕부자. 제일 부자, 전 세계 부자. 그리고 여기 완전 10%는 뭐야? 왕거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됐지? 이렇게 나누는 거래. 그 다음에 이때 활용되는 지표가 10분위 분비율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1분위부터 4분위. 자,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1년이 몇 개월이야? 12개월이지. 12개월을 4로 나눠봐. 그럼 몇 개월씩이야? 3개월씩 똑똑똑 떨어져. 그치? 그래서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7월부터 8, 9, 그 다음에 4분기는 9월부터 10이야.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은 너네 가만히 일상을 보면은 길 가다가 플랜카드에 자 4분기 자동차세 내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어 길거리에. 그러니까 내가 분기의 개념을 모르면은 저 분기는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가르쳐줬잖아. 분기는 1년 12개월을 3개월씩 똑똑똑똑 끊어온 거라고. 됐지? 자, 그랬을 때 1분이라는 거는 뭐야? 상위 1등부터 3등급, 여기 30% 안에 붙는 애들이지. 자, 1분위부터 4분위까지가 있는데 여튼 소득 최하위 40%의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9분이라고 하고 10분위인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구한대. 잠깐만. 자, 구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만의 식으로 바꿔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해볼게. 자, 1분위부터 4분위인 소득 최하위, 소득이라고 써야지. 소득 최하위 40%들을 자, 소득 제품을 여기 최상위 20%로 나눠. 자, 20 나누기 40은 얼마야? 2지. 여기다 2 이렇게 써놨어. 나는 이렇게 써놨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즉 하위 40%가 소득의 40%를 갖고 상위 20%가 20%를 가진다면은 2가 나온대. 그래서 2가 나왔잖아. 2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상식적으로 최상위가 20%만 갖지가 않잖아. 얘네들이 더 많이 갔잖아.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진짜 빈익빈 부익부 심해가지고 상위 뭐 10%들이 나라의 90%를 갖고 막 이래. 이거 하여튼 그 다음 소득 10분위 분배율을 0에서 2의 값을 가진대. 아, 여기가 0에서 2의 값을 갖는데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숫자가 2에 가까울수록 평등. 그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 0.45 이상이면은 양호. 그리고 0.35 이하이면은 배드, 나빠.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걸 쓰는 걸 연습을 해야겠지. 아니면 한 번에 짝일 거 어떻게 풀 건데? 나도 다 쓰면서 풀어야지. 됐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지금 A 부분이지. 뒤에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5번 풀어보자. 15번 할만해. 자, 15번 한번 해볼게, 내가. 15번.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 자, 1996년도 보니까요. 1분위 숫자가 얼마야? 나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3.2. 2분위는요. 4.9. 그 다음에 3분위는요. 6.2. 4분위는요. 6.9. 이렇게 썼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분위부터 4분위까지를 지금 소득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위 4분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야 돼. 하위 40%를 더해봐야 된다. 자, 한번 더해볼게.
3.2 더하기 4.9 하니까 8.1. 난 이런 거 틀릴까봐 또 겁나. 이과가 아니어서. 자, 이거 전화 볼게. 더해볼게. 12, 13.1.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할게. 한 번에 안 돼. 21.2. 오, 21.2. 나왔지? 21.2. 그 다음에, 자, 여기 9분위가 얼마야? 14.7. 그 다음에 10분위가 얼마야? 22.9지. 얘네를 한번 더해보자. 하나 더 해볼게. 16, 6, 7, 37.6. 됐지? 자, 문과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더해보면 돼. 근데 내가 이거 시간 재면서 풀어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 더했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위 40%들이랑 상위 20%들을 지금 더한 거야. 됐어. 그치? 여기 지금 나온 거 그대로 더한 거잖아. 어? 여기 1분위부터 4분위인 소득 최하위 40층 있는 거 그대로 1분위부터 4분위인 소득 최하위 40% 점유율 다 더했잖아. 그 다음에 뭐야? 9분위랑 10분위인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구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 어떻게 하래? 이거 저 식에다 대입해. 소득 최하위 40%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위가 올라가야 되는 게 21.2 나누기 37.6을 해야 돼. 자, 요거 할 때 떨려요. 틀릴까봐. 자, 그래서 내가 했어, 진짜. 이걸 해볼게. 376 할 때 이거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우선 0점으로 해가지고 0 더하기 이게 5가 될 거예요. 5, 6에 33, 5, 7, 30, 38, 3, 30. 그래서 얘가 5 하면은 1880. 0, 12에서 8 빼면 4, 10에서 8 빼면 2에서 376은 2400에 몇 번 들어가지? 6번 한번 해보자. 376 곱하기 6, 66에 36, 4, 67에 42, 45, 4, 63, 18, 4 더하면은 22 해서 6번 들어간다. 0.56이 나왔어. 자, 이 숫자를 왜 구하냐? 0.56은 양호해, 양호 안 해? 0.45보다 크지? 그니까 아하, 양호구나. 양호구나. 이걸 아는 순간은 15번에 5번 봐봐. 소득 10분위 분배율을 고려할 때 A와 가와 나 모두 소득 분배가 극히 불평등해? 극히 불평등한 거는 0.35보다 작아야 되는데 극히 불평등하지 않잖아. 그치? 나 이해 못한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말고 하나 더해서 보여줄게. 봐봐. 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길 바래. 왜냐면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올 거거든. 근데 비문학 다 포기하면 솔직히 3등급 안 돼. 여러분 그래도 3등급은 돼야지 좋은 대학 가잖아. 언제까지 이제 문학을 할 거야? 문학을 자연스럽게 문학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비문학도 해줘. 자, 해볼게. 2005년도 거로 해볼게. 자, 1분위가 얼마야? 2.6. 2분위가 얼마야? 4.6. 3분위가 얼마야? 5.9. 그 다음에 4분위가 7이야.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40층의 계층을 더해야 돼. 더해볼게. 12, 7.2. 그 다음에 이거 더하니까 12.9. 근데 이거 다시 더해. 11, 19.1이다. 19.1. 아니야, 나 뭐 잘못했어. 20이 돼야지. 앞에 더하니까. 20.1. 근데 있잖아, 내가 바보같이 계산하다가 조금 더하기 틀렸다? 근데 너 답은 나왔어. 그런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과들도 차분하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따가 실수하지 않게 문제 푸는 팁을 알려줘 볼게. 여튼 더하기 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다음에 하위를 볼게. 9분위를 보니까 15.2, 10분위를 보니까 23.8이야. 이거 두 개 더해볼게. 그러면은 39가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게 떨려 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상위가 위에 올라가. 20.1을 39로 나눠. 해볼게. 201 나누기 390은 그냥 0으로 시작한 다음에 0. 얘 몇 번 들어가냐? 5번 한번 넣어보자. 5, 9, 45, 4, 18, 22. 5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곱하기 잘못한 거야? 5, 0, 0, 5, 9, 45, 4, 58, 28. 여튼 얘 여기서 0. 얘도 계산을 하면은 0.52가 나온대. 몰라, 우리 계산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0.52가 나온다는 표 하나에 0.45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15번의 답이 5번이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도 수능이랑 제일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은 5번 보니까 가와나 모두 이렇게 나왔잖아. 모두. 그럼 뭐야? 가나 나 중에 하나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답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까지만 하고 답 고르고 넘어갔다. 이거 틀렸다. 이러고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 봐봐. 1.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의 소득 비율은 가가 나보다 높군. 보게 밑에 보니까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의 비율이 3.2. 그 다음에 위에는 2.6 해서 3.2가 더 높잖아. 1분위가 가장 가난하다고. 1분위를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장 가난한 거니까 10분위가 아닐까? 그건 너네 생각으로 푸는 거잖아. 지금 여기 그렇게 안 써있잖아. 1분위에서 4분위가 최하위라고 했는데 1분위가 제일 가난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율. 자, 10분이겠죠, 그러면. 22.9가 커, 23.8이 커. 나가 더 크네. 그치? 이건 그대로. 그 다음에 3번. 소득 최하위 40% 안에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 자, 40%까지 더하니까 1996년은 21.2고 2005년은 20.1이니까 21.2가 더 크니까 가가 더 높구나. 그 다음에 4번. 가보다 나가 소득 10분위 분배율이 더 작은 것으로 봐서 나의 소득 불평등이 더 불평하고. 오케이. 0.56하고 0.52 있을 때 10분위 분배율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거 맞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해보는 건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해서 그렇지 시험 풀 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할만하다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내가 문학이 조금 됐다 싶은 사람들은 비문학에 조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해보니까 나 경제는 진짜 못 해먹겠어. 그러면은 하지 마는데 나는 좀 안타까워서 문학만 하면은 점수 오르는데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을 내가 이해시켜줄게. 봐봐. 로렌츠 곡선은 우선 옆에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나 같으면요 5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16번에 로렌츠 곡선이라고 써있잖아. 이거를 계속 견눈질로 봤을 것 같아. 보면서 이해를 할 것 같아. 봐봐. 여기가 인구 누적 비율이고 X축. 그래프를 볼 때 X, Y축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Y축을 보니까 소득, 누적 점유율 이렇게 있고 가운데 여기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네. 자, 한번 볼게. 자,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계층별 소득 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 비율을 X축으로 놨고 이거 그냥 옆에 그래프 보면서 이해하면 되잖아. 인구의 누적 비율을 X로 놨고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Y로 놨대. 자, 그리고 내가 국어 풀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예술 작품 같은 거 나왔어. 그럼 예술 작품 나오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이게 작품에 대입된 구체적 사례 물어보겠지. 그러면 여기 그림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왔다 갔다 보면서 대입을 해가지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튼 최하위 몇 %의 사람들이 몇 %의 소득을 점유하는지를 계속 찾아서 점으로 나타내면 그래프에서 일정한 곡선이 만들어진대. 봐봐. 만약에 최하위면은 여기 최하위면은 어디야? 하여튼 최하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0% 소득을 얻고 최하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비율과 소득 점유율이 일치하면은 대각선이 된대. 자, 봐봐. 인구 누적이 10%인데 이 사람이 소득도 10% 가져. 그리고 이 사람이 20%의 인구 누적을 가졌는데 소득도 20%를 가져. 정말 이상적인 국가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X축에서 10%, Y축에서 10% 여기, 그 다음에 X축에서 10%, Y축에서 10% 여기에서 쭉 이으면은 대각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대각선은 완전 이상적인 국가야. 많이 벌어도 딱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고 조금 벌어도 가져가는 게 딱 가져가져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럴 때는 대각선이 일치합니다. 자, 반면에 오직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이라고 해봐. 그러면 로렌츠 곡선은 수직선이 된대. 자, 뭔 소리냐면은 인구 누적 비율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구 누적 비율이 100%야. 근데 그 사람이 100%에 있는 끝에 있는 그 100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랬을 때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이 된다. 끝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상적인 거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불평등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소득 점유율이 0%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득 점유율이 0%니까 여기서도 0, 여기서도 0, 여기서도 0, 여기서도 0 하다가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간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수직으로 꺾이게 되는 거야.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두 개의 로렌츠 곡선의 모양을 비교해 분배 상태를 비교할 때 두 곡선이 서로 일치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대. 이런 경우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진위계수라는 게 튀어나왔네. 진위계수를 활용하는데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대각선이랑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이 면적을 대각선 아래 비율로 나눈 거래. 이런 걸로 나눈 거래. 만약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은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랑 일치하면은 뭐야?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은 너무 일치하니까 다른 게 없는 0이니까 진위계수도 0의 값을 갖는데 일치하면 0이래. 그래서 진위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고 1이면 어때? 불평등. 1이면 불평등이래. 자, 됐어. 그래서 요거랑 한번 요걸 바탕으로 16번을 한번 풀어볼게. 16번. 내가 그림을 다시 잘 그려볼게. 내가 근데 이거를 왜 자꾸 하냐면 진위계수가 어쨌든 많이 나와 경제에서. 근데 운 좋아서 이거 수능에 나오면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여기가 인구 누적 비율. 그 다음에 소득 누적 비율.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요거 극단적인 이상적인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나. 됐어. 자 1번 최하위 10% 사람이 점유하는 소득의 비중은 나보다 가가 많겠군. 자 이거는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볼게. 최하위 10%가 여기잖아. 10%잖아 인구 누적 비율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만나는 거랑 여기 그래프에서 만나는 걸로 봤을 때 이 가가 좀 더 높잖아.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서 뭐야? 나보다 가가 더 많은 거지. 그래프에 갖다 대고 그렸을 때. 그래프에다 그대로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림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이해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나보다는 가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거고. 자, 이 말이야. 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라고. 그러면 가가 가까워 나가 가까워. 가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그 다음에 3번 가보다는 나가 전체 소득에서 최하위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이 높겠군. 자 가가 평등한 거에 가까워 나가 평등한 거에 가까워. 가잖아. 그러면 가가 더 최하위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이거는 로렌츠 곡선을 알고 풀면 그냥 이거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4번 로렌츠 곡선이 00에 가까울수록 진위계수는 자 이거는 본문에 나왔다. 진위계수가 숫자 얼마에 가까워야지 평등하다 그랬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1위계수 1. 근데 어떻게 0인데 평등이냐고. 이거는 본문 내용이랑 좀 틀려. 그리고 5번 로렌츠 곡선이 OT 5 요거네. OT 5 이렇게 나타내면은 한 사람이 소득을 독점하는 극단적 불평등 맞잖아. 아까 수직이 극단적 불평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3점짜리인데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맞아야 돼. 3점짜리여도 괜찮은 3점짜리가 있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됐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빈곤선에 대한 내용은 여기 7번, 7번째 단락이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혹시나 15, 16번 문제 들었는데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13, 14를 잡는 연습을 하세요. 13, 14. 1칩을 1칩.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그림 할게, 그림. 몇 페이지냐? 자, 7번부터 12번.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요. 내가 요번에 보니까 문학작품 뭐가 나왔냐면은 월선 헌십 육경과 나왔던 거 어렵잖아. 근데 이거 2020년에 수능 출제됐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나왔나? 그랬어. 근데 이게 계절의 흐름이 포인트인데 내가 볼 때 이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계절의 흐름. 그래서 어려운 거 아는데 내가 옆에다가 현대식풀이 다 달아놨거든요. 이거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내가 이거 하면서 하지 말까 하다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봐봐. EBS에 쳐서 강의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언제까지 쉬운 현대시랑 고전시가로 문학을 공부할 거야. 그러면 한계가 있어. 어려운 것도 한 번 해봐.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문제를 볼게요. 7번부터 12번. 7번.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할 때 제목이랑 부제. 7번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제목 부제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8번. 벤야민의 생각이래. 벤야민에 대한 생각이고 옳지 않은 거니까 미리 읽어도 괜찮아. 자, 근대 과학기술 발달로 예술의 영역이 미쳤는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예술작품 아우라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그 다음에 사진은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성명의 사용 가치를 추구했는지,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사진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의 해체와 재건을 일조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사진에 대해서 집중해야겠네. 5번째도 사진. 8번 틀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8번. 자, 그 다음에 9번. 3점짜리야. 본문에 대한 그 추론 문제고. 자, 10번도 가의 의미와 관련 깊은 것은 했지. 그럼 이것도 무조건 가 나오면은 보고 바로 여기로 와야 돼. 10번. 그래도 맞을까 말까인데 다 읽고 다시 가보는 사람들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됐죠? 한번 볼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비문학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예술 작품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해? 도슨트가 이제 안내를 시작하잖아. 자, 이제 세 잔의 작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자, 이 작품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예술 작품 비문학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작가가 나오면 그 작가의 예술 사조랑 그 사람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구나. 혹시나 세 잔을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딴 사람이 나와. 그럼 두 개를 비교해야겠구나. 그거를 머리에 탁 바꾸서 그게 나오면 이제 확 집중을 하는 거야. 어쨌든 비문학 맞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틀을 만들어서 나 절대 안 틀려, 이 생각을 해야 돼. 해볼게. 1문단. 근대시대 문예 비평가인 발터 베냐민. 자, 사람 이름 예술작품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집중.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집중. 그의 논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복제기술의 발전이 예술 영역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거 벌써 뭐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변화 같은 거? 몇 번 문제야? 딱 봐도 8번에 1번 오케이인데 우선 더 보고 얘기할게. 이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예술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으로 인한 아우라의 위축이다. 자, 그 아우라가 뭐니? 우리 아우라 알지? 야, 저 사람 아우라 있어. 저 연예인 봤는데 진짜 아우라가 느껴졌어. 그 얘기 하잖아.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닌 어떤 신비한 분위기래. 사람한테 느끼는 게 아니라 작품이 느낀 거래. 작품에 대해서. 됐지?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이네. 자,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하고 하자면, 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킬게. 옛날에는요, 사진이랑 영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그리는데 이 시계를 실제랑 가장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가장 그림을 잘 그렸다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다 똑같이 시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그림만 야, 이거 진짜 이게 만지려고 막 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오고 영화가 나왔어. 그럼 똑같이 그걸 재현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똑같이 그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도 사진보다 잘 그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내용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진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뀌어졌다고. 그러니까 18번에 1번 뭐야?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 사진과 영화의 이런 개발이 예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 거지. 더 이상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걸 원하지 않아. 인물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사진 찍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베냐민에 따르면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아우라를 갖는데 이렇게 아우라를 지니는 것은 예술이 종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래. 특히 르네상스 이후 근대 이전 시기 예술이 세속화된 후에도 잠깐만 어느 시기 나왔다. 근대 이전 시기 예술이 세속화된 후에도 아우라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진품인 예술 작품의 이례적인 현존성이 뭔지 내가 옆에 써놨지. 현재 존재하는 거에 기인한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거 8번에 2번이야.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르네상스 이후 근대 시대 이전까지도 여기 그대로 나왔는데 이전까지도 이해됐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난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모나리자를 봤는데 진짜 조그매. 요만해. 정말로 요만해. 모나리자 실제로 보면 그림 요만한데 몇백 명이 이 그림을 보려고 요 앞에 서 있는 거야. 거기에. 근데 솔직히 나는 친구랑 같이 그냥 우리 저 멀리서 보자. 왜냐면 이렇게 우글우글 하는 도중에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나는 유럽에서 돈도 뜯기고 이래가지고 진짜 지쳐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 그림 모나리자를 실제로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막 밀치고 난리가 났다고. 왜 그렇게 실제로 보려는 거야? 야, 내가 실제로 모나리자를 보니까 솔직히 사진이랑 똑같아. 근데 뭐 그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 뭔가 그 질감, 어떻게 표현했을까, 뭐 눈썹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느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거 나온 거야. 진짜 모나리자 예술 작품에 하나밖에 없어. 프랑스에 하나밖에 없다고. 이례적인 현존성에 기인해서 이 아우라가 근대 이전 시기 예술에서도 계속 나타났다고. 없어지지 않았다고. 야, 모나리자 실제 작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잖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는 다를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그런데 근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사진은 당시 피사체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이 회화, 그림 그리는 거를 대신하게 됐어. 이제 찰칵 찍으면 그만이야. 그림 안 그려도 돼. 그치? 그 다음에 더욱이 사진은 인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본 사진과 똑같은 품질을 가진 복제품까지도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베냐민은 전통 예술이 이례적인 현존성에 기인한 아우라를 지니는 것과는 달리 사진은 대량으로 복제품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한 분위기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사진과 예술 작품은 달라. 예술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 그 프랑스에 가야지 모나리자 진품을 보는데 모나리자 사진 수십 장 찍은 거는요. 내가 골동품 가게에 가면 수십 장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 그 프랑스 거기서도 이 예술 작품이 있지만 짝퉁을 가서 옆에서 팔고 있어요. 기념품 샵에서. 근데 사람들이 불티나게 사온다고. 여튼 베냐민은 전통 예술의 예술 지상주의 이념을 거부하고 사진과 같은 복제품에 새로운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데, 사진의 기능에 대해서 주목을 한대. 자, 현실을 기록하고 계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수단이 되는 사진의 운명이자 변증법에 관한 것이다. 자, 난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었는데도 풀리던데 여기 조금만 더 풀어보자. 읽어보자. 즉, 사진을 통해 그 어떤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피사체의 현실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 피사체가 속해 있는 어떤 역사적 순간의 특별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 읽으면서 딱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 정봉준 사진 그 교과서에 있던 게 난 되게 인상 깊었거든. 정봉준이 잡혀가는 거 찍혀 있잖아.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 색깔 옷을 한복을 입고. 여튼 딱 역사적 순간의 그 특별함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사진은. 그걸 바탕으로 자 10번 봐봐. 가의 의미와 관련 깊은 것은? 야, 이거 1번이잖아. 딱 읽으면. 뭐야? 사진은 현재의 순간을 찍는데 아무리 새로운 순간에 사진에 찍히면 역사적인 기록이, 여기 역사 나왔잖아. 역사적 순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10번 같은 거 읽고 바로 풀고 틀리면 안 돼.
10번에 그리고 1번인데 아, 나 1번이 맞나? 확신을 못 갖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바로 밑줄에 나오고 이거는 그냥 맞으세요 하고 준 문제야. 우리한테 있어서. 근데 한번 2, 3, 4, 5 봐봐. 2번. 사진은 우리가 스쳐보내는 수많은 사물들, 풍경들이 사진관의 독특한 눈으로 재해석.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재해석됐다는 거. 없었어. 있는 거 그대로 풀어야지. 그 다음에 3번. 사진은 사진가의 예술적 없었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찍었다고 했어. 지금까지 한 내용은. 4번. 사진은 사진가의 삶을 왜 사진가가 다른 피사체를 찍고 있는데 사진가의 삶을 왜 아니지. 나오지도 않았어. 5번 봐봐. 사진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무게를 표현해야 하면서도 감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내용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가를 읽고 바로 풀어서 1번을 찍고 확신을 갖고 넘어가야 된다. 됐죠? 그래서 나는 10번은 이거 왜 이렇게 쉬워 하고 딱 찍고 넘어갔어. 그래서 나는 경제지문 할 때는 마음이 느긋했어. 시간이 많았거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아, 기억니은데 밝힐 수 있네. 자,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베냐민은 사진을 통해 현실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신했고 혁명적인 사용 가치가 있을 가능성, 즉 사진이 사회의 해체와 재건에 일조할 가능성을 주목한다. 예를 들면 이거야. 지금 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애가 막 다 울고 있고 막 다 막 자네가 다 떨어져 있고 막 여기 피투성이가 있고 그런 사진이 막 나와. 우리 막 인터넷에. 그럼 우리 어떤 생각 들어? 러시아 나쁜 놈들. 큰일 났다. 우크라이나를 구하자. 뭐야? 혁명적 사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 사진 그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그 안담한 현실을 찍었으면. 그러니까 뭐야? 이 사진이 사회의 해체, 재건, 러시아 폭파해버려. 러시아 공격, 그다음에 재건, 우크라이나 돕자. 이런 거에 일조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사진 그 자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베냐민은 예술의 새로운 사회적인 기능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는데 사진을 통해 예술이 과거에 주술적이라는 거는 뭐야? 뭐 주술적인 뭔가 종교적인 거나 비슷한 건데 뭔가 주술적인 거는 무속신앙 같은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성격의 제의적 가치가 아닌 거래. 아니라고 그래. 대중에게 보이는 목적의 전시적 가치로 성격이 변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우크라이나에 가서 애기들 울고 있고 다 건물 부셔진 거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시적 가치. 보여주는 거지.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주장한다. 즉, 의식적인 목적이 아닌 역사적인 증거물로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것이 바로 사진의 정치적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지금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 사진가들 전쟁터에 왜 그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진 찍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정치적 의미까지도 주려고 찍는 거잖아. 그 다음 베냐민과 달리 나오는 문제 나온다. 뭐가 다른 사람 누구야? 근대기에 발명된 사진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롤랑 바르트. 자, 그럼 그 생각을 해야 돼. 아, 베냐민은 뭔가 사진을 전시적 목적으로 봤는데 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오네. 이 롤랑은요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네요. 여기까지 이제 내 머릿속에 탁 넣어놔야 돼. 아, 그렇군.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예술적인 기호 차원으로 분석하는데 이 바르트는요 사진을 특정 사회 안에서 의미를 지니는 기호들의 집합으로 본대. 내가 그리고 원하는 거는요 가끔 12번 문제 같은 거 틀리는 사람 있지. 내가 이거 안 틀리는 팁을 주자면은 이렇게 해요. A가 본다라는 거를 문제에 차라리 써. 그리고 이거 쓰는데 내가 볼 때 10초도 안 걸리잖아. 본다. 그리고 이거를 나만의 다른 언어로 뭐로 바꿀 건지 생각을 해봐.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자, 바르트는 사진을 특정 사회 안에서 의미를 지닌 기호들의 집합으로 나는 볼 때 평가한다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 평가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10번 옆에다가 본다, 평가한다를 써. 그런 다음에 평가한다 뜻에 맞는 거를 하나씩 대입해봐. 1번. 잡지에서 난생 처음 평가하는 단어를 말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그는 연극을 평가하는 재미로 극장에 들여. 그래. 2번 알겠다고 쳐봐. 그 다음에 3번. 어쩐지 그 행동은 실수로 평가해 볼 수 없었다. 자, 그러면은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막 서로 합의를 평가하고 말 안 돼. 사람을 평가해서 결혼해야지. 말 안 되잖아. 평가해서 결혼한다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2번, 3번 남겨봐봐. 그런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다시 보면은 바르트는 사진을 특정 사회에서 의미를 지니는 기호들의 집합으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어떤 기호의 집합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 연극을 본다는 거는 진짜 신체적인 의미로 본다는 거잖아. 그럼 3번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잖아. 우리가 더 어려운 비문학을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바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봐. 그 연습을 좀 해봐. 그러면 이게 안 틀릴 수 있어. 됐지? 그 다음에 자, 사진 안에는 그 배경이 되는 집과 거리의 배열 구조도 있고 크게 보면 상과 강의 자연 질서도 있대. 이처럼 사진 속에는 시공간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기호의 형태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자, 바르트는 그의 저서인 붉은 방에서 사진에 개입하는 3가지 주체를 제시했는데, 자, 그거는 사진을 제작하는 오퍼레이터, 사진 제작하는 사진가, 그 다음에 사진가 다음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주체인 관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진기 앞에서 무엇인가를 감내하는 주체, 즉 사진에 찍히는 사람이나 사물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대. 아, 그런가 봐. 그리고 바로트는 사진의 경우 찍히는 인식 대상과 보는 자인 인식 주체의 경험이 참가하며 이 과정에서 보는 자에게 뭐 스타디움, 퉁쿠툼, 자 이렇게 구별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나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비문학 풀 때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놔두고 얼른 찾아서 밑줄을 긋는다고. 좀 더 빨리 하려고. 빨리 여기서 지금 밑줄 그어봤자 필요 없잖아. 스타디움과 쿵푸툼을 비교해야겠구나. 빨리 찾아서 읽어야겠다. 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 스파디움은 사진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문학적인 기호체제, 즉 여러 사람한테 공유되는 의미고 이러한 스타디움과 구별되는 걸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바뀔 수 없는 의미를 읽어내는 거를 퉁쿠툼이라고 한대. 그래서 야 예시까지 줬어. 이 니카라다라는 도로에서 순찰하는 군인들이라는 사진을 분석하니까 폐허 거리를 순찰하는 2명의 군인들과 진부한 2명의 군인들과 진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디움을 느끼게 하지만 이 군인들 뒤로 지나가는 수녀들의 모습은 퉁쿠툼을 제공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사진을 딱 봤어. 그러면은 그냥 사진에 군인들이랑 수녀가 보이네 라고 보는 거는 스타디움이라고 그냥 보는 그대로 본다고. 근데 쿵푸툼은 뭐야? 어머,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하시는 수녀님들이 계시네. 저렇게 이렇게 나 혼자서 다른 경험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야. 여튼 그거는 뭐라고 쿵푸툼이라고. 퉁쿠툼. 이름도 어려워. 자, 여튼 그렇게 본대. 그래서 그것은 군인과 수녀라는 두 기호가 동일한 세계에 속하지 않아. 솔직히 수녀들은 전쟁터가 아니라 뭔가 고상하고 깨끗한 성당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적이고 다른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튜디움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기호가 투명하고 익숙할 때 발생하며 이거는 그냥 보는 그 자체. 군인, 수녀. 이거 그냥 보는 거야. 근데 퉁쿠툼은 뭐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 사이에 추론적 관계가 파열되는 거야. 극단적인 예로 들어볼게. 예를 들면은 어제 신문기사에서 나왔다. 어제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지금 완전 망해간대. 그래서 어떤 사진이 커다랗게 대문짝만하게 걸렸냐면은 사람이 강아지한테 페트병으로 마약을 불어넣고 있는 사진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한테까지 마약을 주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게 충격적이야? 우리가 강아지가 마약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 그렇잖아. 근데 사진을 딱 보면은 강아지가 페트병으로 사람이 이렇게 주는 바람을 마시고 있어. 근데 그 사진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밑에 설명이 뭐야? 마약을 하는 강아지. 이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너무 중독돼서 강아지한테까지 마약을 주고 있다. 여튼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퉁쿠툼이지 불연속적이고 이질적이야. 강아지랑 마약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튼 바르크는 사진에서 퉁쿠툼이 존재할 때 가려진 장면이 생성된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사진 이미지 표면에 나타난 시각적인 특징을 통해 이미지를 가능하게 했던 사진의 생산 조건을 추측하고 상상하려는 시선이다. 이렇게 퉁쿠툼은 가려진 장면이 생성된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사진 표면에 나타난 시각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능하게 했던 사진의 생산 조건을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다. 어쨌든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퉁쿠툼은 가려진 장면에 대한 추측이래. 됐어. 내가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우리 7번 봐봐. 7번. 제목과 부제. 사진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벤야민하고 바르크의 문헌 작품을 중심으로 했어. 우선 2번은요. 사진 이론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3번. 시대적 한계라니 시대적인 얘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 후대의 평가도 없었고. 네 번째도 사진 기법은 없었고요. 다섯 번째는 더더욱 아니야. 인접 학문간의 관계라니.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8번, 3번. 사진은 피사체의 현실을 포착하여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혁명적 사용 가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다고. 아까 얘기 강조했잖아 내가. 그렇지. 그 다음에 9번. 9번. 야 이거는 본문 보고 이거 풀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답 2번 봐봐.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례적 현존성을 지니며 예술작품의 역사성이 드러난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압구정 앞에 아파트가 세울 때 이런 내용이 이례적 현존성은 예술작품 모나리자 얘기할 때 써야 되는 거지. 요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를 보는 건데 설마 지금도 압구정 가서 소가 이렇게 박 밟고 있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례적 현존성이랑 관련이 없지. 그리고 10번 이거 아까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시간을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는 비문학 있으면 갖고 오고 내가 원하는 거는요. 문학은 잘하고 있어. 근데 비문학을 조금만 해봐. 한 번씩만 더 풀어봐봐. 자 됐죠? 배터리가 없네.